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일주일 출장을 끝내고 돌아온 밤, 마당 계집안에서 목줄이 채워진 채 떨고 있는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아내는 치매 증상이라 했지만 다음 날부터 드러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8살이 된 김민수라고 합니다. 저는 중견건설회사에서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부산 출장을 마치고 저는 밤 11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는 늘 이 시간까지 깨어 계시며 저를 기다리셨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가 내어주시던 된장찌개 냄새 대신 묘하게 서늘하고 텅 빈 기운만이 복도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허공에 퍼졌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실 TV는 꺼져 있었고 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소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이 시간이면 어머니는 늦은 뉴스를 보시거나 제가 돌아올 시간을 기다리며 거실에 계셨습니다. 소파 옆 작은 테이블 위에는 어머니가 늘 드시던 보리차 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반쯤 마신 채로 마치 급하게 자리를 뜬 것처럼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주방도 화장실도 어머니 방도 모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출장이면 보통 어머니가 전화를 몇 통씩 하셨는데 이번엔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바쁘셔서 그러시겠지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이미 뭔가 잘못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 머릿속에선 바빠서 그러셨겠지 라는 안일한 합리화가 먼저 올라왔습니다. 아, 당신 왔어? 안방에서 아내 서연이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옷차림도 외출복 같았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인 듯 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어머니? 고향에 가셨어. 갑자기 가고 싶다고 하시길래.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고향과 연을 끊은 지 4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단 한 번도 고향에 가신 적이 없었습니다. 형제들과도 연락 안 한 지 10년도 넘었어요. 갑자기 왜 고향에 가세요? 제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였습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가고 싶다고 하시길래 말릴 수도 없었어. 서연의 대답은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갑자기요? 혼자 가셨어요? 응. 혼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 나도 말렸는데. 서연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누군가와의 대화창이 열려 있었지만 제가 다가가자 재빨리 화면을 껐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본능이 온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전화는 받으세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아, 핸드폰 안 가져가셨어. 귀찮다고. 서연의 대답은 빨랐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한 답변처럼. 언제 가셨는데요? 사흘 전? 아니, 나흘 전? 정확히는 기억 안 나. 서연은 어깨를 으쓱하며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곧장 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방 안은 지나치게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정리해 놓은 것처럼. 어머니가 늘 두시던 안경도, 늘 드시던 약도, 늘 읽으시던 성경책도 모두 그대로 있었습니다. 심지어 책상 위에는 어제 날짜가 적힌 달력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고향에 간다는 사람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챙겨가나?
저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옷장을 열어보니 어머니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외출복도, 속옷도, 심지어 가방까지 모두 그대로였습니다. 고향에 가시면서 짐도 안 챙기셨다고? 의문은 점점 커졌습니다. 그때 침대 밑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낡은 다이어리였습니다. 어머니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글들. 저는 조심스럽게 다이어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최근 날짜는 제가 출장 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서연이가 또 내 통장을 물어봤다. 왜 자꾸 물어보는 걸까? 무섭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다이어리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 장을 더 넘기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오늘도 밥을 제대로 못 먹었다. 서연이가 차갑게 대한다. 민수는 언제 돌아오려나. 요양원 이야기를 또 꺼냈다. 나는 가기 싫은데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저는 다이어리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앉아 여전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다이어리를 내밀자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건 왜 가져왔어?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워하셨어요. 당신 때문에.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치매 때문에 헛소리 쓰신 거잖아. 서연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셨습니다. 최근까지도 통화할 때 또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치매? 어머니는 치매 환자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요즘 얼마나 이상하셨는데 밤마다 혼자 중얼거리고 어디 가려고 하고. 서연은 계속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엔 조용한 우리 집 개콩이가 마치 무언가를 알리듯 미친 듯이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희미하게 사람의 신음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연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당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며 콩이의 짖는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평소 온순하던 콩이가 이렇게 거칠게 짖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콩아, 왜 그래? 제 목소리에도 콩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계집 앞을 향해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간 마당은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목덜미를 스치고 어딘가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의 신음소리였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는 계집 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계집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콩이는 제 다리 옆에 붙어서 낑낑거리며 계집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계집 안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을 시간인데 오늘따라 밖에서 짖어대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계집 안에서 뭔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신음소리가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손전등을 계집 입구에 비추는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계집 안에 사람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잠옷을 입은 머리가 허옇게 센 사람이 목을 기둥에 묶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그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계집 안에서 목에 개 목줄을 찬 채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손전등을 던지고 계집 안으로 기어들어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온몸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옷은 흙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며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 손이 제 팔에 닿았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흙이 가득했고 손등에는 긁힌 상처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긁어댄 것처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 목에 목줄을 풀었습니다. 목줄은 너무 꽉 조여져 있어서 어머니 목에 빨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피부가 벗겨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저는 집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지만 서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없으셔서 거의 제가 안다시피 해서 집까지 모셔야 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어머니는 신음을 내셨습니다.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조금만 참으세요. 어머니, 곧 집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꽉 붙잡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으로 저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당신? 서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뭐 하긴요? 어머니가 계집애 목줄에 묶여 계셨어요.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 그거. 어머니가 치매 증상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밤에 혼자 나가시면 위험하잖아.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마치 그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 치매? 목줄을 채워요? 계집애? 이게 사람 할 짓이에요? 당신이 출장 가 있는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어머니가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밤마다 소리 지르고 나한테 욕하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죠. 사람을 개 취급하면 어떡해요. 그럼 당신이 여기 있었어야지. 맨날 출장만 다니면서 집안일은 다 나한테 떠넘기고. 서연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소파에 앉히고 담요를 가져다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떨고 계셨고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도 그 계집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민수야. 무서워. 무서워.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곳에 계셨던 걸까? 얼마나 무서우셨을까? 저는 어머니를 안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어머니를 향한 서연의 태도, 차갑고 무심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 목의 자국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는 것을. 자국은 여러 겹으로 겹쳐져 있었고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상처가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처음이 아니죠? 제가 물었을 때 서연의 표정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 방에서 밤을 지샜습니다. 어머니는 새벽까지 악몽을 꾸시며 계속 잠꼬대를 하셨습니다. 안 돼. 제발, 제발. 중얼거리시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으면 가끔씩 온몸이 움찔거리셨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맞는 것처럼. 아침 7시쯤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처음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시다가 제 얼굴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시려다가 아야 하시며 다시 누우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허리가, 다리가 아파서 오래 웅크리고 있었더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친 건가 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아무 문제 없으세요. 아니야. 서연이가 그랬어. 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내가 계속 헛소리를 한다고. 밤마다 집을 나가려 한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을게요. 저는 어머니 등을 쓰다듬으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으시고 깊은 숨을 한번 쉬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출장 간 다음 날이었어. 서연이가 내 방에 들어와서는 통장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어. 나는 왜 그러냐고 했지.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더라. 시어머니 주제에 왜 말이 많냐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밥도 제대로 안 줬어. 아침에 식빵 한 장, 저녁에 컵라면 하나. 물도 제대로 안 주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게 하고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면 물값도 아깝다고, 화장실 가려고 하면 또 가냐고 핀잔만 주고 어머니는 말을 이으시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내가 몰래 전화하려고 거실로 나갔다가 들켰어.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서연이가 날 밖으로 끌고 나가서 계집애 가뒀어. 목줄은요? 목줄은 언제부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만 되면 날 밖으로 내보내고 계집애 가뒀어. 목줄을 채우고 기둥에 묶어놨어. 내가 밤에 돌아다니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그랬어. 어머니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제 품에 안겨 흐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심하게 떨렸고 저는 어머니를 꽉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제 아내가 제 어머니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하고 있었다니. 어머니,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전화할 때 왜? 서연이가 전화할 때마다 옆에 있었어.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이상한 소리라도 하면 전화 끊고 나서 더 혼냈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험담하면 아들이 누구 편을 들겠냐고. 내가 치매 걸린 걸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고 그랬어. 어머니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지난 일주일을 떠올렸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작은 목소리, 짧게 끊어지는 대답, 뭔가 급하게 전화를 끊으시는 느낌.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나이 드셔서 그러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피곤하셔서 그러시겠지라고 넘겼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예민하게 반응했더라면, 조금만 더 자세히 물어봤더라면 어머니는 이런 고통을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제가 미처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어머니를 꽉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용기가 없었던 거야. 어머니도 저를 안으며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아침 됐는데 뭐해?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어젯밤 일이 별일 아닌 것처럼. 당신 어머니한테 한 짓 전부 들었어요. 제가 말했을 때
서연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말 믿는 거야? 치매 환자 말을? 어머니는 치매 환자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건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병원 가봐야 알지. 어젯밤에도 그랬잖아. 어머니가 밤에 밖으로 나가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라고. 서연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목줄을 채워요? 계집애 가둬요? 그게 사람 할 짓이에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당신은 몰라. 당신은 출장 가 있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혼자서 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서연은 오히려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이 피해자인 듯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병원 갑시다. 어머니 건강검진 받고 당신 말이 사실인지 확인합시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뭐? 갑자기 왜 병원? 어머니가 정말 치매라면 진단서가 나오겠죠. 그럼 당신 말이 맞는 거고, 만약 아니라면 저는 서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어머니를 학대한 거예요. 그 순간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오빠였습니다. 서연에게 오빠는 없었습니다. 오빠가 누구예요? 제가 물었을 때 서연은 재빨리 휴대폰을 뒤로 숨겼습니다. 회사 선배야. 그냥 오빠라고 저장한 거고. 서연은 방을 나가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오빠. 아니, 지금은. 복도로 나가는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두려움에 떨며 제 손을 꽉 잡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요. 제대로 검진 받으시고 어머니가 건강하시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민수야. 그런데 어머니는 말을 멈추셨습니다. 왜요?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셨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지만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분명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서연은 약속이 있다며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신경과 전문의는 어머니를 꼼꼼하게 검사했습니다. 기억력 테스트, 인지 기능 검사, 뇌 MRI까지 모두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치매 증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건강하신 거죠? 네, 나이에 비해 인지 기능도 좋으시고 기억력도 정상 범위입니다. 다만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 목과 손목에 있는 상처들, 그리고 영양 상태가 좋지 않으십니다. 혹시 집에서 무슨 일이라도 제가 잘 살펴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눈빛으로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머니는 계속 창밖만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절대 짐이 아니에요. 서연이가 맞는 말도 했어. 늙은이가 집에 있으면 젊은 사람들 힘들다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서연이가 한 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그냥 요양원에 갈까봐.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차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뭐라고 했어요? 요양원 이야기를 왜 꺼내세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서연이가 매일 그랬어. 시어머니 혼자 집에 있는 것도 위험하고 요양원 가는 게 서로한테 좋다고. 민수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시어머니 때문에 우리 부부가 힘들어한다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통장 이야기도 계속했어. 어차피 나중에는 민수 돈인데 미리 정리하는 게 좋지 않냐고. 요양원 비용도 많이 드니까 집이나 땅을 팔아야 한다고. 땅이요? 응. 내 아버지가 남긴 땅 말이야. 재개발 지역이라고. 서연이가 자꾸 그 이야기를 했어. 그제야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이 땅은 내 어머니 명의로 해놨다. 절대 함부로 팔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엔 그냥 오래된 상가 건물 부지라 별 생각 없었는데 작년에 그 지역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보상금만 수십억 원대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머니, 그 땅 서연이가 계속 물어봤다고요? 응. 며칠에 한 번씩. 통장이 어디 있냐? 인감도장은 어디 있냐? 서류는 누가 가지고 있냐?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를 학대한 이유가 단순히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재산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쪽지만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 만나고 늦게 들어올게. 저는 어머니를 방에 모셔다 드리고 서연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절대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곳. 서랍을 열자 여러 개의 서류 봉투가 나왔습니다. 요양원 상담 신청서, 부동산 시세 조회 프린트물, 그리고 위임장 양식. 위임장에는 이미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연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고 재산을 처분할 계획까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류들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서류를 내밀자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서연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위임장에 어머니 도장이 찍혀 있어요. 언제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그건 나중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 둔 거야. 어머니가 정말 치매면 필요할 수도 있잖아. 어머니는 치매가 아니에요. 오늘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을 위해서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쓰려고 했죠? 요양원 상담 신청서도 이미 작성했고 부동산 시세도 다 알아봤잖아요.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정말 이럴 거예요? 돈 때문에 어머니를 이렇게 대한 거예요? 돈? 웃기지 마. 나는 우리 미래를 생각한 거야. 당신 월급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재개발 보상금만 있으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서연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계집에 가뒀어요? 목줄을 채웠어요? 그건 어머니가 말을 안 들어서, 통장이랑 인감 위치를 알려주지 않아서. 그게 이유가 돼요? 사람을 그렇게 대할 이유가?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제대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몰라. 당신은 맨날 출장 다니면서 시어머니 모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힘들면 말을 했어야죠. 저한테 말을 했어야죠. 말해봤자 소용없어. 당신은 맨날 어머니 편이니까. 서연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옆집 박말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사신 분이었고 어머니와도 친하게 지내셨습니다. 민수야, 웬일이니? 할머니, 혹시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이상한 일 없었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니? 어머니가 학대를 당했어요. 혹시 할머니께서 들으신 거나 보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다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무슨 소리요? 밤 11시쯤 됐을 거야.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어. 처음엔 TV 소리인 줄 알았는데 너무 생생해서 창문을 열어봤지. 할머니는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집 마당에서 서연이가 누군가를 끌고 가는 게 보였어. 그게 내 어머니였어.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집 쪽에서 제발, 제발 그러지 말라는 소리가 들렸어. 내 어머니 목소리 같았어. 그럼 왜 신고를 안 하셨어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안하다, 민수야. 나도 그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부부싸움에 이웃이 끼어드는 게 맞나 싶어서. 부부싸움이 아니라 학대였어요. 어머니가 고통받고 계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할머니, 이거 증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해요. 그래, 그래야지. 내가 본 것, 들은 것 다 말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꺼내 변호사 사무실 번호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친구분이셨던 김 변호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전화를 걸자 곧바로 연결됐습니다. 변호사님, 저 김민수입니다.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 사안입니다. 게다가 재산 편취 시도까지 있으니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김 변호사님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합니다. 목격자 증언, 병원 기록, 그리고 가능하면 물적 증거까지. 물적 증거요? CCTV나 녹음 같은 거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는 곧장 차고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설치하셨던 오래된 CCTV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수야, 요즘 세상이 어떤데? 집 안팎에 CCTV 하나쯤은 있어야 해. 아버지는 몇 년 전 마당과 현관을 비추는 CCTV를 직접 설치하셨습니다. 저는 차고 구석에 있는 낡은 녹화 장비를 찾아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지만 전원을 켜자 여전히 작동했습니다. 화면을 되돌리며 지난 일주일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첫날 밤 화면에는 서연이 어머니를 마당으로 끌고 나오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필사적으로 저항하셨지만 서연은 거칠게 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시어머니 주제에 말이 많아.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해줄 텐데. 서연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둘째 날 밤 서연은 어머니에게 밥 대신 물 한 컵만 던져주고 갔습니다. 내일도 말 안 들으면 이것조차 안 줄 거야. 셋째 날 밤 어머니가 계집 안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어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며 기둥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줄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서연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오빠 걱정 마. 곧 정리될 거야. 시어머니만 요양원 보내면 땅은 우리 거야.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빠라고 불린 그 사람은 누구일까? 다섯째 날 서연이 어머니 방에서 서랍을 뒤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통장과 인감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대체 어디 숨긴 거야? 늙은이가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서연은 화가 난 듯 방안을 마구 뒤집었습니다. 여섯째 날 서연이 다시 전화하는 장면. 응, 변호사 알아봤어. 위임장만 있으면 처리 가능하대. 어차피 시어머니 도장은 내가 이미 찍어놨으니까. 그 순간 화면 속 서연이 수상한 서류 봉투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만나. 서류 가져갈게. 일곱째 날 제가 돌아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서연은 어머니를 다시 계집에 가뒀습니다. 내일 민수 오니까. 그 전까지는 입 닥치고 있어. 이상한 소리 하면 진짜로 요양원 보내버릴 거야.
어머니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영상을 멈추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제가 집에 있었더라면,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어머니는 이런 고통을 받지 않으셨을 겁니다. 저는 영상 파일을 USB에 복사하고 다시 김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증거 확보했습니다. CCTV 영상이요. 잘하셨습니다. 그럼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세요.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합시다. 뭘 그만해? 서연은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CCTV 다 봤어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 짓, 전화 통화 내용, 재산 노린 것까지 전부.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어요. 노인 학대, 재산 편취 시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래요. 당신 진짜 나를 고소할 거야? 당신 아내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라고요? 아내가 시어머니를 계집에 가둬요? 목줄을 채워요? 그게 아내가 할 짓이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돈이 필요했어. 우리 미래를 위해서. 미래? 당신 혼자 미래요. 나는 당신과 미래를 만들 생각 없어요. 서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그때 어머니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가 문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민수야, 그만해.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왜요? 서연이는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어요. 그래도 내 아내잖니. 엄마 때문에 너희 부부가 갈라서는 건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전부 서연이 잘못이에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또다시 오빠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서연은 황급히 전화를 끊으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여보세요? 제가 전화를 받자 상대방이 잠시 당황하는 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연이 있나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남편입니다. 누구시죠? 저는 회사 동료. 거짓말 그만하세요. 서연이가 오빠라고 저장한 사람이 그냥 동료일 리 없죠. 상대방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서연이랑 재개발 땅 관련해서 계획 세운 거 아닙니까?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을 때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 안 할 거예요? 제가 다그치자 서연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회사 선배야. 재개발 관련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랑 뭘 계획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상담받은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의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으니까요. 메시지함을 열자 오빠와 주고받은 수십 통의 문자가 나왔습니다. 언제 만날까? 내일 강남에서. 서류는 준비됐어? 응, 시어머니 도장도 찍었어. 잘했어. 이번만 넘기면 우리 거야. 제 손이 떨렸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자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 빨리 보내야 돼. 응, 벌써 상담 신청했어. 역시 우리 서연이 똑똑해. 오빠 덕분이야. 오빠 없었으면 못했어. 그리고 가장 최근 메시지.
장모님만 입원시키면 땅은 우리 둘 거야. 저는 휴대폰을 서연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건 서연은 변명조차 못했습니다. 당신 지금 바람까지 핀 거예요? 아니야. 그냥 일 때문에 만난 거야. 일? 이게 일이에요? 우리 둘 거라는 게 일이에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네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민수야, 나 정말 그만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손을 저으며 서연을 말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연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 회사 간다며 집을 나섰을 때 저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습니다. 서연은 회사 방향이 아니라 강남역 쪽으로 향했습니다. 카페 앞에서 잠시 기다리더니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서연은 그 남자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페 구석자리에 앉았고 저는 창밖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서연은 서류 봉투를 꺼내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서류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모두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카페를 나온 서연과 남자는 근처 빌딩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회사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1시간 후 서연이 혼자 나왔습니다. 표정은 밝았고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연이 사라진 뒤 그 부동산 컨설팅 회사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재개발 관련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앉으세요. 상담을 하는 척하며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아까 나가신 여자분 자주 오시나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분이요? 네, 최근 몇 달간 자주 오셨어요. 재개발 보상 관련해서 상담 많이 받으셨죠? 본인 명의예요? 아니요, 시어머니 명의라고 하시더라고요. 위임장 가지고 오셨어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위임장, 이미 효력이 있나요? 네, 공증까지 받으셨더라고요. 공증이요? 네, 저희 사장님이 같이 가서 도와드렸어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서연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변호사님께 전화했습니다. 변호사님, 급합니다. 서연이가 공증까지 받은 위임장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럼 지금 당장 법원에 가서 가처분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이요? 네, 재산처분 금지 가처분이요. 안 그러면 어머님 명의 땅이 팔릴 수도 있어요. 저는 곧장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긴급 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머님 명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면 서연 씨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변호사님의 설명을 듣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긴급 사안이니까 이틀 안에 결정 날 겁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님을 절대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법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 옆집 할머니의 증언, 병원 진단서, 그리고 서연과 그 남자의 문자 기록. 모든 증거가 갖춰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서연을 대면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은 소파에 앉아 태연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물었을 때 서연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회사 갔다가 친구 만났어. 왜? 거짓말 그만하세요. 강남 카페에서 남자 만난 거 다 봤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 날 미행한 거야? 미행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부동산 컨설팅 회사도 갔어요. 위임장 공증 받은 거 다 알아요. 서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예요? 정확히 말해보세요. 저는 서연 앞에 섰습니다. 회사 선배라고 했잖아. 선배가 손을 잡아요? 그렇게 친밀하게 웃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이 뭐예요? 당신 지금 바람 피운 거 맞죠?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작년 여름부터.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작년 여름? 그럼 거의 1년이나 됐네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1년 동안 날 속이고 어머니를 학대하고 재산까지 빼돌리려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이에요? 제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만난 그 남자 이름이 뭐예요? 강준혁? 부동산 컨설팅 사장이죠? 응. 그 사람이랑 재개발 땅 팔아서 나눠 가지려고 했죠? 대답하세요. 그래. 서연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정말 최악이네요. 저는 소파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야, 나 그만해요. 이제 변명도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가처분 신청서 사본이에요. 어머니 명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거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노인 학대 고소장, 이건 사기 미수 고소장이에요. 내일 경찰서에 제출할 겁니다. 당신, 진짜 나를 고소할 거야?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연하죠. 당신이 한 짓을 보고도 그냥 넘어갈 것 같았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서연은 무릎을 꿇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하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다 늦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댁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노인 학대 신고 접수됐습니다. 조사 좀 받으셔야겠습니다. 제 뒤에서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신고한 게 아닌데요. 옆집 박말순 씨께서 신고하셨습니다. 박 할머니가 먼저 신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와 상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모든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문자 메시지 캡처, 그리고 박 할머니의 증언까지. 이 정도면 명백한 노인 학대 사안입니다. 부인분, 동행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연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도망가지 마세요. 상황만 더 나빠집니다. 경찰의 단호한 목소리에 서연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야, 제발. 서연은 저를 바라보며 계속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 경찰차에 오르는 순간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민수야,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어머니, 이건 당연한 거예요. 서연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으셨습니다. 경찰차가 떠나고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부축해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민수야, 고맙구나.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변호사님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서연은 유치장에 있었고 곧 조사를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김민수 씨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강준혁이라는 남성도 연루됐습니다. 공모 혐의로 함께 조사 중입니다. 경찰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공증건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어머님이 직접 동의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충분하거든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서연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장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민수야, 서연이가 왜 경찰서에 있니? 대체 무슨 일이야? 장모님의 목소리는 당황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어머니를 학대했습니다. 그래서 고소했어요. 뭐? 학대? 우리 서연이가 그럴 리 없어. 분명 무슨 오해가 있을 거야. 오해가 아닙니다. 증거도 다 있어요. 그래도 며느리잖아. 시어머니가 조금 힘들게 해도 그걸 고소까지 해? 장모님의 말에 저는 참았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금 힘들게 한 게 아닙니다. 계집애 가두고 목줄을 채웠어요.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재산까지 빼돌리려고 했고요. 장모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람까지 폈어요. 작년부터 다른 남자 만났어요. 뭐라고? 믿기 싫으시면 경찰서 와서 직접 확인하세요. 증거 다 있으니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후에 장모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함께 온 사람은 서연의 오빠, 그러니까 처남이었습니다. 민수야, 우리 서연이 좀 풀어줘. 애가 그럴 애가 아니야. 장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장모님, 저도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를 보면 부인할 수 없어요. 저는 준비해둔 USB를 TV에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서연이 어머니를 마당으로 끌고 나가는 장면, 계집애 가두고 목줄을 채우는 장면, 밥 대신 물만 던져주는 장면, 어머니가 울부짖는 장면, 장모님과 처남은 화면을 보며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진짜야? 처남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전부 일주일 동안 찍힌 영상이에요. 민수야, 미안하다. 내가 서연이를 잘못 키웠나 봐. 장모님은 소파에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서연과 강준혁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장모님만 입원시키면 땅은 우리 둘 거야. 처남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이 미친, 진짜 미쳤네. 서연이는 1년 전부터 강준혁이라는 남자를 만났어요. 재개발 보상금을 노리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고요. 민수야, 정말 미안하다. 우리가 서연이 대신 사과할게. 장모님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서연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해요. 알았어. 우리도 더 이상 서연이 편들지 않을게. 장모님과 처남은 고개를 떨구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변호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수 씨, 서연 씨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강준혁 씨도 공모 혐의를 인정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노인 학대죄와 사기 미수죄로 기소될 겁니다. 실형은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서연이도 처벌받을 거고 어머니는 안전하실 거예요. 민수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전부 서연이 잘못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어머니도 제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서연과 강준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검사는 모든 증거를 제시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 서연은 시어머니를 반복적으로 학대하고 재산을 편취하려 했으며 공모자 강준혁과 함께 사문서를 위조했습니다. 이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행위입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피고인 서연, 최후 진술 있습니까?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께, 그리고 남편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냉정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안겼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서연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 강준혁에게는 공모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나고 서연은 제 쪽을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서연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변호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 이제 끝이네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교도소에 수감됐고 저는 이혼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재산은 반반으로 나눴지만 어머니 명의 재개발 땅은 당연히 손대지 않았습니다. 서연의 변호사가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서연의 범죄 행위를 고려해 그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의 범죄 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므로 재산 분할 청구권을 제한합니다. 판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혼 판결문을 받아든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저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땅 잘 지켜냈어요. 어머니도 지켰고요. 어머니는 제 옆에 앉으시며 아버지 묘비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다 컸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할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이셨습니다. 산소를 내려오는 길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민수야, 엄마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너 괜찮니? 서연이랑 헤어져서 힘들지 않니? 저는 잠시 멈춰서서 먼 산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힘들었어요. 결혼 생활 5년이었으니까요. 그랬겠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잘된 일 같아요. 서연이의 본 모습을 알게 됐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민수야, 엄마 때문에 미안해. 내 결혼 생활을 망친 것 같아서.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속고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 덕분에 깨달았어요. 진짜 가족이 누군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출장도 최대한 줄였고 되도록 일찍 퇴근해서 어머니와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였어. 우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밥상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수야, 재개발 보상금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할까?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어머니 돈이에요. 아니야. 이건 내 아버지가 너한테 남긴 거야. 엄마는 그냥 이름만 빌려준 거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가 쓰시는 게 맞아요. 제가 필요한 건 아버지가 이미 다 주셨어요. 뭘 줬는데? 사람을 보는 눈이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돈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다라고.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 아버지가 그랬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버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쓰신 글이었습니다. 민수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아빠가 너한테 남겨주고 싶은 건 돈이 아니라 삶의 지혜란다. 돈은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때로는 불행하게도 만들지. 내가 만약 힘든 일을 겪는다면 그때 이 글을 떠올려라. 진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걸. 저는 일기장을 덮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야 제대로 이해됐습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수야, 요즘 표정 많이 밝아졌다? 그래, 그런가? 응. 예전엔 항상 뭔가 무거워 보였는데 요즘은 가벼워 보여. 동료의 말에 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제 다 정리됐어. 좋은 일이네. 축하해. 고마워. 점심을 먹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도 잘 모실게요. 저는 마음속으로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한 달 후 재개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상의해서 그 돈의 일부를 노인복지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처럼 힘든 상황에 계신 어르신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어머니는 기부 동의서에 서명하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에 다녀온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어머니, 어떤 집이 좋으세요? 엄마는 작아도 좋으니까 햇볕이 잘 드는 집이 좋겠어. 그럼 남양 아파트 알아볼게요. 공원도 가까운 데로요. 민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엄마는 어디든 괜찮아. 아니에요. 이번엔 제가 어머니께 편안한 집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2달 후 저희는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공원이 보이는 남양 거실, 어머니만의 작은 정원, 그리고 넓은 주방. 어머니는 집안을 돌아보시며 계속 미소 지으셨습니다. 민수야, 정말 좋은 집이다. 마음에 드세요? 응, 너무 마음에 들어. 이사짐을 정리하던 중 저는 어머니의 낡은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그 다이어리는 서연이 어머니를 학대하던 시절에 쓰신 거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버릴까요? 어머니는 다이어리를 보시며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아니야. 그냥 둬. 힘들었던 기억이지만 그래도 이겨낸 증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조심스럽게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새 집에서의 첫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된장찌개와 김치찌개, 그리고 제가 사온 불고기까지. 민수야, 많이 먹어. 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저희는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예전처럼 평온하고 따뜻한 일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엄마. 정말 행복해.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저도 정말 행복해요.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지킬 수 있는 제가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버튼으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